아버지, 저예요. 아빠. 정숙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겨울 새벽 6시 맨발로 마당에 나오신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정숙은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아버지 눈 속에서 그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22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모든 걸 접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를 시골 전원주택 한 지붕 아래 모시기로 결정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억울하고 지치고 눈물 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사람다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해줘요. 그럼 시작할게요. 있잖아요. 행복이 끝나는 순간은 항상 갑자기 와요. 준비할 틈도 없이 예고도 없이 박민수와 정숙 부부에게 그 순간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남편 민수가 사무실에서 거래처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정숙은 격리장부를 정리하다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어머니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래요. 중기래요. 정숙의 손에서 볼펜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뒤 파주에 사시는 친정아버지가 동네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웃의 전화가 왔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양쪽 어르신이 동시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봄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숙은 1962년생이에요. 경기도 파주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고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누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25에 민수를 만났어요. 당시 민수는 포장재 납품 영업을 하던 작은 회사의 대리였어요. 차도 없었고 집도 없었지만 웃는 얼굴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숙이 먼저 좋아했어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민수가 38배 독립해서 작은 포장재 회사를 차렸을 때 정숙은 당연히 함께했어요. 회계도 모르고 총무도 모르면서 밤새 책 읽어가며 배웠어요. 직원이 셋에서 다섯으로, 다섯에서 열로, 열에서 18로 늘어나는 걸 옆에서 다 봤어요. 22년이 흘렀어요.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린 건 2008년이었고 그 후로 이 사무실은 두 사람의 두 번째 집이었어요. 직원들이 명절마다 사모님 김치 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만큼 정숙은 그 공간에서 자연스러웠어요. 2023년 봄 두 사람은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번엔 진짜야. 민수가 노트에 뭔가 적으면서 말했어요. 정숙은 피식 웃었어요.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진짜 될 것 같았어요. 큰아들 재혁은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 재민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순례 여사는 인천에 사시는 신우이 댁 근처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고 친정아버지 영복 씨는 혼자서 파주 시골집에서 텃밭을 일구며 건강하게 사셨어요. 우리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기겠다. 정숙은 그 봄이 좋았어요. 따뜻하고 밝고 앞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봄이 마지막으로 평범했던 계절이었어요.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정숙은 사무실에서 4월 말 거래처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봄이 한창이었고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조용히 흘렀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신우이 민정이었어요. 언니 지금 통화돼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낮고 조심스럽고 뭔가 꽉 눌린 듯한 목소리.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엊그제 가스 불 켜놓고 방에서 주무셨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냄새 맡고 신고해서 괜찮았는데, 어머,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달 전에도 한 번 있었고 저번 달에도. 정숙은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병원은요? 오늘 모시고 다녀왔어요. 전화 너머로 민정이 잠깐 멈췄어요. 알츠하이머래요. 중기래요. 그 말이 귓속에서 한 번 굴렀어요. 알츠하이머, 중기. 그 두 단어가 각각의 무게를 가지고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속 이렇게 혼자 사시면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순례 여사, 올해 88. 작고 야무지고 손재주가 좋으셔서 명절마다 직접 전을 부치시던 분. 정숙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우리 며느리는 내가 키울 거야 라며 친딸처럼 데리고 다니셨던 분. 그분이 이제 가스불을 켜놓고 방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반응이 없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 고요함이 더 무거웠어요. 닷새 뒤였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경기도 파주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 혹시 한영복 씨 따님 되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무슨 일이세요? 저 아랫집 김 씨인데요. 어르신이 오늘 오후에 동네 밭길에서 혼자 서 계시길래 어디 가시려는 것 같은데 길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경찰에 신고드렸는데 지금 파출소에 계세요. 파주, 동네, 길을 모르신다. 정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영복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경찰관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손에 쥔 채로 딸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처음엔 표정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제야 영복 씨가 눈을 깜빡이셨어요. 정수가,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요. 아니, 나는 그냥 밭에 가려고. 영복 씨는 집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셨어요. 30년 넘게 사신 동네에서 병원 검사 결과는 혈관성 치매 초중기였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혈관성 치매는 증세가 계단식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지금은 판단력과 방향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고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정숙은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복도 형광등만 보고 있었어요. 그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수와 정숙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차는 식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민수였어요. 어머니, 민정이 혼자선 못 모셔. 애들 셋이고 일도 하잖아. 알아요. 장인 어른도 파주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 알아요. 또 침묵이 왔어요.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알지? 정숙은 대답 대신 민수의 손을 봤어요. 오늘 하루 사이에 갑자기 늙어 보이는 손이었어요. 마디가 굵고 거칠고 그래도 든든한 손. 어디서 모셔요? 집으로 가야지. 서울 아파트에선 두 분 다 모시기 무리인 건 아는데 갑자기 시골로 가기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공기 맑고 한적한 곳으로 전원주택 알아봐요. 방이 넉넉한 단층이면 좋겠어.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요?
민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멈춤이 좀 길었어요. 접어야지. 그 세 글자가 공기 중에 천천히 퍼졌어요. 22년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직원 먹여 살리고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일군 22년이에요. 그걸 접는다는 말을 저렇게 담담하게 하는 민수가 그날 처음으로 늙어 보였어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여보, 민수가 처음으로 정숙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힘들어도 두 분 모시자.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 정숙은 그 눈빛에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면 민수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알았어요. 같이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말할지, 집은 어디서 구할지, 두 어르신 의료보험과 요양 등급은 어떻게 처리할지. 밤 12시가 넘도록 식탁에 앉아서 창밖엔 서울의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걸렸어요. 사업을 접는 건 결정보다 과정이 훨씬 더 길었어요.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를 돌렸어요. 갑자기 이런 소식 드려서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됐어요. 몇몇 거래처는 갑자기 왜요? 라고 물었어요. 정숙은 부모님 건강 때문에요 라고만 했어요. 더 설명하기 싫었어요. 설명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민수가 회의실에 직원 18명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정숙은 뒤에 서서 남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다들 고마워요. 나한테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 회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퇴직금은 법정 기준보다 넉넉하게 챙겨드릴 거고, 제 취업 추천서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써드릴게요. 누군가 울었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김 과장이었어요. 정숙도 그날 울었어요. 안 울려고 했는데 김 과장 우는 걸 보니까 그냥 터져버렸어요. 법인 해산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민수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정숙이 뒤따라 나왔을 때 민수는 차에 기대서 먼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옆에 가서 섰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민수가 코를 훌쩍거렸어요.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정숙은 그냥 남편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에 그렇게 한참 서 있었어요. 5월에 햇살이 따뜻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인터넷으로 한 달을 찾았어요. 조건은 3가지였어요. 단층일 것, 방이 최소 4개일 것, 마당이 있을 것. 3번째 집을 봤을 때 정숙이 여기에요 라고 했어요. 넓은 마당, 작은 텃밭자리, 1층에 나란히 붙은 방 2개. 뒷산이 가깝고 앞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 사람 눈에는 참 낯선 풍경이었어요. 이삿날은 6월 말이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2대였어요. 하나는 부부짐, 하나는 두 어르신 짐. 순례 여사는 인천에서 여동생 민정이가 모시고 왔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 왔어? 라고 하셨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오빠랑 언니랑 사는 거예요. 민수. 우리 민수 어딨어?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민수가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그제야 순례 여사가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영복 씨는 파주에서 정숙이 직접 모시고 왔어요. 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보셨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랑 같이 살 집이요. 나 파주 가야 하는데. 파주는 나중에 가요. 일단 우리 집에 가요. 그래. 영복 씨가 창밖을 다시 보셨어요.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풍경을 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두 어르신 방에 각자 짐을 정리해드리고 저녁을 차려드리고 나서 정숙은 마당에 혼자 나왔어요.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그 별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두 분을 모실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이 선택이 맞는 거니까. 그 밤 정숙은 처음으로 이 집이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 봄 두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대신 충남 시골집을 택했어요. 편안한 노후 대신 두 어르신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22년 회사 대신 가족을 택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식들도 있고 요양원도 있는데 왜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는 살아봐야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도 살아봐야 알아요. 마당에서 두 어르신이 햇볕을 쬐시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치매를 모시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해요. 힘든 건 처음부터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정숙도 그랬어요. 각오는 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했어요. 치매 관련 책도 2권이나 읽었어요. 근데 책에서 읽은 것과 새벽 6시에 맨발로 마당을 걷는 아버지를 맞닥뜨리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예산생활 첫 달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낯선 것들이 오히려 재미있기도 했어요. 영복 씨는 집 앞 텃밭에 상추 모종을 직접 심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앉아서 하세요. 무릎에 물이 가요. 라고 해도 내가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정숙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흙을 팠어요. 손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순례 여사는 마당에 나와 햇볕 쬐는 걸 좋아하셨어요. 오전에 의자를 내다 드리면 1시간쯤 그냥 앉아서 멀리 산을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이 참 고요했어요.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봄날의 햇볕 안에 편안히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날 저녁 민수는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 2개를 꺼내놓고 정숙 옆에 앉았어요. 동네 마트에서 사온 막걸리 2병. 이거 나쁘지 않다. 민수가 멍하니 앞산을 보면서 말했어요. 정숙은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살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항상 일이 있었고 전화가 있었고 다음 날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집 마당에서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됐어요. 하늘이 서울보다 낮았어요. 별이 훨씬 많았어요. 풀벌레 소리가 도시 소음보다 컸어요. 좋다. 정숙이 말했어요. 좋아. 그런 날들이 2달쯤 있었어요. 이상 징후는 3달째 시작됐어요. 어느 날 밤 11시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정숙이 나가보니 순례 여사가 냉장고를 열고 닫으면서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우리 민수 밥 줘야 하는데 민수가 밥을 못 먹었잖아. 어머니, 민수 씨는 아까 밥 먹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야. 민수가 밥을 못 먹었어. 내가 밥 차려줘야 해. 정숙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지금 밤이에요. 자야 해요. 민수는 배불리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아니야! 순례 여사가 소리를 쳤어요. 정숙은 그 소리에 움찔했어요. 온화하고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결국 민수가 나와서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배불러요. 어머니 방으로 같이 가요. 라고 하자
그제야 순례 여사가 따라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야간 배회가 시작됐어요. 밤 10시에 주무시면 12시에 일어나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새벽 2시에 부엌으로 나오시기도 했어요. 민수 어딨어? 민수 불러줘. 를 반복하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일어나서 모시고 들어가 드렸어요. 두 번째도 10번째도 정숙은 밤에 자다가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일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야간 배회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순례 여사가 정숙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숙이요. 아침밥 드릴게요. 순례 여사가 정숙을 빤히 보더니 물으셨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민수 아내요. 민수 아내. 민수가 결혼했어? 언제? 어머니, 오래됐어요. 저랑 30년 넘게 살았어요. 순례 여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왜 난 모르지?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으셨어요. 정숙은 국자를 들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30년이에요.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아끼셨고 명절마다 손잡고 장 보러 다니셨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자랑하시던 30년이요. 그 30년이 지워진 거예요. 처음엔 오늘은 안 좋으신 날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어요. 당신 누구야? 그 말을 30번쯤 들었을 때 이해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해는 했어요.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아팠어요. 알면서도 서러웠어요. 영복 씨는 낮에는 비교적 괜찮으셨어요. 아침에 텃밭에 나가 상추잎을 따시기도 하고 마당을 한 바퀴 산책하시기도 하고 점심을 드신 후에는 낮잠을 주무셨어요.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어요. 뭔가 불안해지셨어요. 정수가, 나 집에 가야 해. 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파주야. 거기 가야 해. 아버지, 파주는 이제 비워뒀어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나 파주 가야 해. 밭에 물 줘야 해. 이 대화가 저녁마다 반복됐어요. 처음엔 차분하게 설득하려 했어요. 아버지가 맞아요. 파주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됐어요. 근데 치매 어르신에게 논리는 통하지 않았어요. 설득할수록 영복 씨는 더 불안해하셨어요. 나 왜 여기 가둬놓는 거야? 집에 가야 해.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순례 여사가 방에서 나오시기도 했어요. 두 어르신이 동시에 불안해하시는 저녁은 정숙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사 온 지 5달째 11월의 일이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정숙이 잠결에 들었어요. 처음엔 바람인가 했어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발소리 같은 게 났어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을 때 영복 씨가 맨발로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11월 새벽은 충남이라도 차가워요. 발이 맨바닥에 그냥 닿아 있었어요. 아버지! 정숙이 달려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파주 가야 해. 밭에 물을 안 줬어. 아버지, 지금 새벽 2시예요. 11월이에요. 너무 추워요. 아니야. 가야 해.
영복 씨는 대문 손잡이를 잡고 계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정숙은 아버지 발을 봤어요. 맨발이 차가운 돌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버지, 일단 안에 들어가요. 발 시려요. 영복 씨가 잠깐 망설이셨어요. 그러다가 딸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셨는지 손을 놓으셨어요. 정숙이 아버지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양말을 신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영복 씨가 누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숙은 방에서 나와 복도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펐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그게 너무 슬펐어요. 6개월째 접어들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역할 분담이었어요. 순례 여사 수발은 민수가 주로 맡았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아들을 알아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영복 씨 수발은 자연스럽게 정숙이 맡게 됐어요. 문제는 민수가 영복 씨 수발을 점점 회피한다는 거였어요. 사위와 장인 사이는 원래 어색했어요. 더구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 씻겨드리는 일, 그건 두 남자 모두에게 너무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어느 날 저녁 정숙한테 낮게 말했어요. 내가 왜 장인어른 기저귀를 갈아야 해? 정숙이 돌아봤어요. 당신 말고 누가 해요? 그게 내 일이야. 본인 딸이 해야지. 저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근데 저 혼자서는 못해요. 도와줘야죠. 나는 어머니 모시는 것도 벅차요. 저도 벅차요. 저는 두 분 다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 아니잖아. 공기가 굳었어요. 그 말이 벽에 박혔어요. 모처럼, 빠지지 않는 모처럼. 정숙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내 아버지 아니잖아. 그 말이 자꾸 들렸어요. 귓속에서, 가슴속에서. 민수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아팠어요. 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회사도 없어지고 서울도 없어지고 남편이랑은 싸우고 이게 맞는 건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겨울이 완전히 왔어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정숙이 자다가 냄새를 맡았어요. 뭔가 타는 냄새였어요. 처음엔 꿈인가 했어요. 근데 너무 선명했어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냄비가 올라가 있었어요. 냄비 안에는 뭔가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순례 여사가 냄비를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주무신 거였어요. 정숙이 가스를 잠그고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조금만 더 늦게 깼으면.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딸, 정수가 어디 있어? 정수가. 나가보니 영복 씨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향해 부르고 계셨어요. 잠옷바람에 맨발로. 아버지, 여기 있어요. 정숙이 달려갔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정숙이요. 영복 씨가 정숙을 봤어요. 그 눈이 초점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찾는 눈이었지만 찾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눈이었어요. 넌 누구야?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에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예요. 정숙이요. 정숙이 누구야?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버지 손을 잡은 채로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는 딸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이 검었어요. 별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정숙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도 안 메고 흐느끼지도 않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로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모르는데 이게 맞는 건가? 더 못하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어요. 도망가고 싶다. 치매를 모시는 건 마라톤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는 마라톤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저 앞에 결승선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치매는 끝이 안 보여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요. 좋아지는 날이 없어요. 있어도 잠깐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은 무너져요. 정숙도 무너졌어요. 민수도 무너졌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무너진 날도 있었어요.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와요. 정숙은 그 새벽 마당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잊은 밤, 정숙도 자신이 누구인지 잠깐 잊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오늘 얼굴이 좋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다음날 아침 7시였어요. 정숙은 거의 못 잔 채로 부엌에 나왔어요. 밤새 식은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머리는 풀어헤친 채로 그냥 죽이라도 끓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였어요. 영복 씨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어젯밤 그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정숙이 부엌에 들어서는 걸 보더니 영복 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오늘 얼굴이 좋네. 정숙이 멈췄어요. 아버지, 왜? 밥 먹었어. 아침 먹어야지. 아버지, 저 알아요? 정숙이에요. 영복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정숙을 봤어요. 알지. 내 딸인데 왜 그런 소리 해? 그 말이 공기를 가르고 정숙의 가슴에 꽂혔어요. 정숙은 냄비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가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손이 따뜻했어요. 70년 넘게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은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버지, 저 정숙이에요. 기억나요? 알아. 알지. 우리 딸 정숙이잖아. 영복 씨가 정숙의 손을 꼭 쥐셨어요. 정숙은 그 순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억이 돌아온 건지 우연히 좋은 날이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두 어르신이 방에 드신 뒤 민수가 설거지를 하는 정숙 옆으로 왔어요. 그냥 옆에 섰어요. 말은 안 했어요. 정숙도 말 안 했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민수가 가만히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숙이 돌아봤어요. 저번에 한 말, 내 아버지 아니라고 한 말, 취소할게. 그 말, 민수가 정숙의 눈을 봤어요. 당신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맞아. 내가 잘못 말했어. 정숙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민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딱 맞닿는 느낌이 좋았어요. 오래된 손, 거칠어진 손, 그래도 따뜻한 손.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 힘든 거 맞잖아. 당신도 힘든 거 맞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계속하자. 알았어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힘든 거 어떻게 버틸까? 서로 더 솔직하게 말하자. 너무 힘들면 말해. 나도 말할게.
역할 다시 나누자. 전문 요양사 낮 시간에 쓰는 거 알아보자. 이야기가 길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에 달이 밝았어요. 그 뒤로도 힘든 날은 계속 있었어요. 순례 여사가 정숙을 못 알아보는 날도 여전히 있었어요. 영복 씨가 저녁마다 파주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것도 여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정숙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당신 누구야라고 하실 때 예전엔 설명하려고 했어요. 저 며느리예요. 민수 아내예요. 이렇게 이해시키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맛있는 거 드릴게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설명 대신 온기를 드렸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순례 여사가 정숙의 이름은 몰라도 정숙이 손을 잡으면 꼭 잡으셨어요. 정숙이 밥을 차려드리면 맛있다고 하셨어요. 정숙이 등을 두드려드리면 어깨가 풀리셨어요. 이름을 모르면서도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셨어요. 정숙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기억이 없어도 사랑은 남는구나. 이름이 지워져도 감촉은 남는구나. 목소리는 남는구나. 따뜻함은 남는구나. 치매는 기억을 빼앗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인 사랑까지는 못 빼앗아요. 그 생각이 든 날부터 정숙은 조금 달라졌어요. 덜 무너졌어요. 덜 서러웠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의미 없는 힘듦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의 변화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오전 정숙이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민수가 영복 씨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어르신 산책 한 바퀴 같이 해요. 영복 씨가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누구야? 저 민수예요. 정숙이 남편이요. 사위. 네, 사위요. 가자. 두 남자가 나란히 천천히 걸어갔어요. 말은 없었어요. 민수가 영복 씨 팔을 살짝 잡고 발맞춰 천천히 걷는 게 전부였어요. 정숙은 마당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64세 사위와 85세 장인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민수는 그날부터 영복 씨 오전 산책을 자기 일로 삼았어요. 묻지도 않았고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마다 영복 씨 방 앞에 가서 어르신 나가요라고 했어요. 영복 씨는 매번 민수 이름을 기억 못 하셨어요. 근데 매번 따라 나가셨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큰아들 재혁이 아내 소연 그리고 6살 손자 준우를 데리고 왔어요. 준우는 처음 보는 시골집이 신기했는지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햇볕을 쬐고 계시는 순례 여사 앞에 멈췄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소연이 설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순례 여사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애기네. 준우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순례 여사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여기 살아요? 응. 나 여기 살아. 너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서울은 멀지. 순례 여사가 준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준우는 잡히는 게 싫지 않은지 그냥 있었어요.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순례 여사가 며느리 얼굴은 못 알아봤지만 어린아이는 알아보셨어요. 어린아이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도 옆에 있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저녁에 재혁이 정숙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다. 진짜로. 고생은 무슨. 잘 살고 있어. 진짜야? 정숙이 웃었어요. 진짜야.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아. 재혁이 한동안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커 보여. 정숙은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이듬해 봄이 왔어요. 영복 씨가 마당에 나와서
텃밭을 보셨어요. 여기 상추 심어야겠다. 아버지, 작년에도 심으셨어요. 그래. 내가 심었어. 네, 같이 심었어요. 저랑. 영복 씨가 잠깐 생각하시는 척 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다시 심자. 정숙은 웃었어요. 그래요, 아버지. 다시 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텃밭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영복 씨가 흙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없으셨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추 모종을 어떻게 심는지, 흙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 70년이 담긴 손이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손 옆에서 조용히 흙을 팠어요. 봄볕이 따뜻했어요. 정숙은 그 순간 생각했어요. 치매는 기억을 빼앗지만 이 손이 기억하는 건 빼앗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이름을 잊어도 흙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않으셨구나. 저녁 무렵이었어요. 두 어르신이 방에 드신 뒤 민수와 정숙은 마당에 의자를 꺼내놓고 앉았어요. 막걸리 한 병. 서울에서 살 때와는 달리 지금 하늘이 더 낮고 별이 더 많고 바람이 더 조용했어요. 여보, 민수가 먼저 불렀어요. 네, 우리 잃은 거 많지. 많지요. 회사도 없고 서울도 없고 자유로운 노후도 없고. 맞아요. 근데 있잖아. 민수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상하게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사람 같은 것 같아. 정숙이 민수를 봤어요. 나도요. 그게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정숙이 하늘을 봤어요. 우리가 이 두 분의 마지막 봄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엔 짐이었는데 지금은 선물 같아요. 이상한 선물이긴 한데 민수가 웃었어요. 오래 못 본 웃음이었어요. 이상한 선물이네. 근데 귀한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그 밤을 마당에서 오래 보냈어요.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사람들은 흔히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효도가 단순히 용돈 드리고 명절에 찾아뵙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마지막 계절을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잊은 날 저는 무너졌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기억하든 안 하든 저는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가 새벽에 밭에 나가서 상추 모종 심어주시던 것, 저 학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손 흔들어 주시던 것, 시집 올 때 눈물 흘리시면서 잘 살아라고 하시던 것,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은 제가 해도 돼요. 아버지는 이제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도 그래요. 이름을 몰라도 손을 잡으면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기억 없이도 느끼는 기쁨이에요. 치매는 기억을 빼앗지만 사랑은 빼앗지 못해요. 그걸 배우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순례 여사는 오늘 아침도 당신 누구야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영복 씨는 오늘도 저녁에 파주 가야 해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어르신 내일 가요. 밥 먼저 먹어요라고 했어요. 영복 씨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큰아들 재혁이는 다음 달에 또 온대요. 준우가 할머니한테 줄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정숙은 오늘도 마당에 나왔어요. 저녁 해가 낮게 깔리면서 앞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이었어요. 우리가 잃은 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얻은 것도 있어요. 이름 없이도 손을 잡아주는 법, 설명 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법, 잊혀져도 사랑하는 법.
그걸 배웠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생각나신 분, 치매 어르신 모시는 분, 지금 누군가를 돌보면서 지쳐있는 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짧아도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꼭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론의 세상 스토리였어요. 고마워요.